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뒷간역은 어떻게 발휘되는가입니다. 저자는 엘프리다 밀러 카인츠, 크리스틴의 제닝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타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엘프리다 밀러 카인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후 독일로 건너와 정신의학과 철학을 전공했다. 유엔 소속의 여러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정치 분야에도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했다. 주요 저서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 집중의 힘 등이 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자 여러분의 손에 놓인 이 책은 평범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삶의 비밀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는 직관적인 지능 개발의 바탕이 되는 능력이다. 만약 독자들이 성공으로 가는 손쉬운 길을 찾고 있다면 나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삶으로 가기 위한 굳건한 기초와 성공한 선배들이 이미 걸어간,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게 검증된 방법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때 성공은 비단 성공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관적인 지능을 활용하여 인생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직관적인 지능은 단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관적인 지능을 개발하는 일은 우리가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만약 집을 짓고자 한다면 먼저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축자재를 쓴다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을 테니 말이다. 많은 책들이 다양한 건축 자재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삶의 본질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결국은 삶의 본질과 하나로 통합되는 자재이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삶의 비밀을 알려주고 인생이라는 연극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직관적인 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우리 삶을 인도하는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한 차원 높은 목표인 우주의 목표, 즉 궁극적이고 선한 곳으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용기와 내적인 확신을 주고자 한다. 즉,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개발하고 나아가 전 우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가치들을 내면화해야 한다. 그 가치들은 바로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사랑이다. 특히 사랑은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 중 가장 강한 에너지이자 세계를 구할 마지막 도구이다. 직관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방향 제시자요, 삶이라는 배의 항법 장치이다. 그러나 이 항법 장치는 항해자가 스위치를 켜 놓을 때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면의 목소리는 영혼의 언어이다. 이 목소리는 조용하고 고요하며 감정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신호기의 역할을 한다. 이 목소리는 열광적이거나 들떠있지 않다. 직관적이라는 말은 충동적이라는 말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직관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물질주의적 사고방식과 이성에만 의존하는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내면의 감정이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직관은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판단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 원천을 개발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문이 열릴 것이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몸을 정갈하게, 정신을 맑게 갈고 닦아야 한다. 우리의 지능은 무한대로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직관적인 지능은 창의성과 천재성을 개발하기 위한 역동적인 기반을 마련해준다. 역동성이란 힘, 운동, 그리고 활기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들에는 전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지능을 계속해서 발달시킬 수가 있다. 최근의 연구 실험에 따르면 심지어 뇌세포를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베토벤, 괴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특성은 창조력과 직관적인 지능의 힘이었다. 직관적인 지능은 수많은 에너지들 중 최상의 에너지이자 극도로 섬세한 우주의 에너지이다. 직관적 지능은 인간을 신과 자연의 법칙으로 이어주는 탯줄이다. 위에 언급한 천재들처럼 고도로 발달한 영혼들은 그들이 지닌 직관적인 지능을 활용하여 우주의 지식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길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영혼들의 비밀인 것이다. 바그너는 우주적인 힘, 진동의 힘이 인간의 영혼을 전능한 중심력으로 이어줍니다. 삶의 모든 원칙이 이 중심력에서 기인하고 우리는 그 삶의 원칙 덕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진동의 힘은 우주 최고의 권능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그 연결고리의 일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주 최고 권능과 연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자신을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에게 영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천재들은 이런 능력을 어떻게 습득하였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몇몇 위인들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불후의 명작들을 창작할 수 있었을까? 모차르트가 좋은 예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러한 천재성을 획득했을까? 그와 같은 천재들이 위대한 창의력과 직관을 무에서 갑자기 얻어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위대한 영혼들은 생을 몇 번씩 거치면서 이어져 온 창조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온 것이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이 옳다. 몇 시간 동안이고 완전히 몰입하는 천재들의 집중력은 창조력과 더불어 그들의 천재성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브르흐는 아벨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은 일정한 법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고독과 집중입니다. 작곡가는 주변이 고요한 가운데 자신의 오성보다 고차원에 놓여있는 힘이 내리는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지상에 나타난 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고요한 가운데 자신의 의식을 전부 한 곳에 모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집중이다. 그리고 집중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직관을 받아들이기 위한 열쇠이다. 집중은 신,
그리고 자연의 법칙과 연결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모든 자연의 법칙의 기초가 되는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다. 다음은 인과율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사례이다. A는 소득세가 너무 높게 부과된 것에 화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쓴 지출 영수증을 모아 자기 것인 양 제출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다음 해에 A는 재테크를 한답시고 투기에 빠져서 결국은 세금 포탈로 이득을 본 액수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잃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우리는 살면서 겪는 쓰라린 고통이나 불쾌한 경험을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벌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불행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나아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까지 갖는다면 이미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커다란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우리는 지능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인과율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다. 모든 우연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이거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우연이란 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말을 걸어오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책임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인과율의 주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운명이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 같은 느낌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려는 태도를 버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불행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도 자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은 배움터, 즉 학교이다. 학교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배움의 기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기회를 활용하며 자신을 갈고 닦을 것이다. 인류는 지금까지 실수나 고통, 슬픔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적인 태도와 인생관을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삶의 연출가이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젊은 여교사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고 자신의 내부에서 전하는 느낌보다는 그 남자의 재촉에 밀려 그와 결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을 했고 장차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기뻐했다. 집을 지은 것도 그녀가 아니라 남편이 원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부유했기 때문에 커다란 정원이 딸린 웅장한 저택을 지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남편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벼운 두통, 위염, 우울증 등에 시달렸고 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2년이 지난 뒤 그녀의 우울증은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고 한동안 잠잠했던 외적 증상들도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녀는 약을 복용했고 술에 취한 채로 지내보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제 그 결과를 떠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상담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야 자신이 갇혀있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식습관도 바꿨다. 오래지 않아 약물 치료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상담을 거절하던 그녀의 남편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가 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힘이 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냈던 것이다. 그녀는 교사로 일하면서 가사 일을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해 직장과 자녀 교육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했다. 그녀는 옛 친구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다양한 사회 활동도 참여했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혹은 결정을 내리는 동안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이나 경고 사인을 준다. 따라서 직관이 발달한 사람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다 보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진다. 내면의 목소리가 약해지면 자신을 표현할 길이 없어진 영혼은 질병이나 불쾌한 상황 등을 빌려 자기를 밖으로 드러낸다. 그 결과 질병이나 불쾌한 상황이 어느 순간 늘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운명에 맡겨버린 채 자기 개발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냐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바랄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도 갖고 있다. 물론 어떤 세계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각자가 희망하는 바도 달라질 것이다. 희망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 인간은 자신이 찾는 만큼 발전한다.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만큼 발전한다. 이제 우리는 의지와 희망이 지닌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는 의지와 희망을 건설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파괴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직관이 발달했다는 말은 에너지의 충만도를 더욱 높여줄 결정을 자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주에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1. 일반적인 생명에너지. 2. 재생에너지. 3. 충전에너지. 모든 영혼은 날 때부터 일정한 양의 생명에너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그 양은 영혼의 발달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지닌 생명에너지를 늘릴 수가 있다. 에너지의 상승 혹은 하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영혼의 업적이다. 재생에너지란 잠, 휴식, 이완, 그리고 영양분 섭취를 통해 얻는 에너지를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분은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얻는 에너지인 맑은 공기, 산소, 유익한 미생물 등과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에너지인 목욕, 각종 치료요법, 마사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생명 건전지가 더 많이 충전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로 채워진다. 그리고 직관과 지능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에너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직관과 지능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다. 영혼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가 있다. 1. 친구들, 그리고 배우자와의 영적, 정신적인 관계. 2. 집중. 3. 해방. 4. 올바른 결정. 5. 기쁨, 사랑 등의 긍정적인 사고나 감정. 6. 건강한 식습관, 몸에 좋은 영양분 섭취. 7. 목욕과 치료요법. 8. 유리한 지리적인 요건, 예를 들어 화산섬, 알프스 지방, 바다 등 힘을 실어주는 지역. 6에서 8가지의 항목은 신체의 재생과 영혼의 충전, 둘 다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주 내에서 모든 에너지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당연히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영적, 정신적인 우정을 맺을 수가 있고 기쁨, 집중, 해방감 등의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인간관계는 에너지를 더 줄 수도 있지만 앗아갈 수도 있다. 우리가 지닌 에너지의 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 당신이 충전되는 느낌이 들고 언제 소모되는 느낌이 드는지 관찰해보라. 당신의 상태와 당신이 만난 친구, 친척,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은 숫돌과 같은 존재이다. 그들은 우리가 보석이 되도록 다듬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우리를 닳게 만드는 사람은 맷돌에 비유할 수가 있다. 숫돌과 맷돌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평가하고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일상생활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신경을 긁으며 우리가 지닌 약점만을 골라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맷돌인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만들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시금석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점검해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직장 동료들이 주로 이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이런 시금석 같은 사람이 있다.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가 돼서야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제때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감각을 예리하게 단련하고 우리의 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예민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오히려 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직관적인 지능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우리는 신과 자연의 법칙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경고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내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도 있다. 앞서 에너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시금석이라고 이름 붙였다. 시금석이란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은 사람,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화를 낼 때와 가라앉힐 때, 어떤 일을 비판할 때와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할 때와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 등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행동을 그 거울에 비춰볼 수가 있다. 따라서 시금석은
보석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공명의 법칙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앞서 말한 인과율이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약점이나 강점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거울에 나타나는 상은 우리의 행동을 공명해준다. 공명의 법칙은 아직 음정을 조율하지 않은 현까지도 다른 현과 화음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이 때문에 공명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법칙은 자기 인식과 영적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눈에 거슬릴 때 우리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의 행동 양식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물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그렇다. 한 기업가가 있다. 그는 하청업체와 거래처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많은 대금을 청구한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낸다. 게다가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한 일이 발생한다. 이 순간 그가 바라보는 거울에는 무엇이 비춰질까? 바로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태도이다. 그 사장도 경쟁 업체와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자신이 거래처와 직원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우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은 아이들이다. 자식이 부모를 가르친다는 말도 이런 이유에서 나왔다. 아이들을 거울 삼아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부모는 스스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한 여성 상담가가 9살 난 딸이 학교에서 주의가 산만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상담자는 자기 자신도 주의가 산만하고 신경 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그녀는 신경 안정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어느 날 딸 아이의 선생님은 아이가 훨씬 차분해졌고 집중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알아차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명의 법칙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태도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보는 습관을 지니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성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시간을 두고 노력하다 보면 이 법칙은 아주 유익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앞서 말한 진흙 알약으로 가득 찬 보물의 방 안으로 발을 깊이 들여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중립적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방에는 자기 발전과 조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참된 보물들이 가득하므로 분명 고된 훈련을 할 가치가 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해주는 조언은 폭언이다. 상대방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해서 무턱대고 충고를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발달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 사람의 무대를 망치고 학습 과정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사람의 앞을 막는 행위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것 또한 일종의 과시욕이다. 또한 남에게 행한 것이 결국은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남의 기회를 계속해서 빼앗다 보면 귀중한 경험을 통해 통찰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올 때는 이와 다르다. 질문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의견과 제안을 말해도 괜찮다. 다만 의견이나 제안을 낼 때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장 생활과 사생활의 일치의 법칙.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직장 생활도 여가 생활이나 그 외의 활동처럼 풍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삶의 목표는 자신을 발견하고 영혼과 정신을 개발하는 것. 나아가 이를 통해 인류와 온 우주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이 노력을 멈춰 버려서는 안 된다. 올바른 인성과 윤리적인 가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직장과 가정을 비롯한 모든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 전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성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직장 생활과 사생활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과율, 공명의 법칙, 에너지의 법칙 등을 비롯해 모든 법칙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닌다. 이 법칙들은 인간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에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동시에 적용된다. 집에서는 성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장이지만 회사에서는 인색하기 짝이었고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는 남편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나 아이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버릇없이 군다고 불평을 한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잘못된 직장 생활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그는 직장 밖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음으로써 직장에서 자기가 저지른 부정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직장에서는 모범을 보이고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거나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직업적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직한 태도를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직장에서 거짓말을 한다. 전화가 걸려오면 자리에 없다고 말하라고 비서에게 가르친다. 아이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분명 부모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친구, 혹은 동료가 운전을 하고 있고 당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고개의 운전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도 그 차에 탔다. 결국 그는 사고를 낸다. 당신은 동행 동고를 한 것이다. 우리는 큰 피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호천사인 내면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신이 의롭지 못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직관적인 지능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불행을 더 잘 감지할 수 있다. 누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고 누가 우리와 같은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와 같이 일하고 누구와 합병해야 될지를 내면의 목소리가 분명히 가르쳐준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회사에 해가 될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육감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입는 상황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직관적인 지능이 발달하면 회사나 가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다. 또한 직관적인 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용기와 겸손, 내적인 안정과 유연한 태도도 같이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로 하여금 제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책과 개선책을 자신의 영혼에서 찾고 모든 현상을 내면으로, 즉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길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중 한 가지가 일기쓰기이다. 일기쓰기는 자신을 파악하고 인성을 발달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쓰면서 생각하기는 직관적 지능 개발의 훌륭한 도구이다. 생각의 흐름, 감정, 아이디어 등을 종이에 남겨두면 그것들로부터 더 쉽게 벗어날 수 있고 필요할 때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새로운 정보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도 좋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면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영감, 착상, 아이디어 등이 떠오를 때 일기장에 적어보라. 자신이 무엇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지,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지, 무엇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기록하고 두려움과 염려도 일기장에 털어놓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소원과 질문들을 기록해 두어라. 메모 형식으로 일기를 써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일기 쓰기를 일종의 표현력 향상 훈련으로 생각하고 문장으로 쓰면 더욱 좋다. 머릿속의 기억은 쉽게 바래지거나 지워지지만 적절한 표현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종이 위에 붙잡아 두면 이는 영원히 남는다. 일기장을 뒤적이며 지난 일들을 훑어보다 보면 앞으로 자기 삶에 다가올 변화가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꼼꼼하게 적어둔 일기 속에서 얼핏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원인도 찾을 수가 있다. 일기를 쓸 때는 다음의 3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구분해서 정리하라. 1. 감사하며 되돌아보기. 오늘 하루를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떠올려보라. 이때 최대한 감사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자연의 법칙에 염두를 두고 오늘 일어난 사건의 의미와 자신이 드러낸 강점과 약점을 떠올려보라. 강점과 약점을 떠올릴 때 당신을 비춰준 거울에 특히 유의하라. 다음으로 오늘 당신에게 에너지를 더해준 것과 앗아간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감정의 소리를 들어라. 2. 소원과 계획을 적어보라. 3. 떠오르는 질문을 기록하라. 관찰하는 법을 배워라. 자신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자신의 하루를 다양한 시각에서 되돌아보라.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영혼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대답해준다. 넘치는 에너지, 조화, 좋은 기분, 사랑, 혹은 에너지 부족, 불화, 문제, 두려움, 나쁜 기분 등이 자연의 법칙이 해주는 대답이다. 그 대답을 보고 우리는 자신의 삶이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아를 낮추지 않으면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그뿐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 수양의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 용서하지 않는 태도의 맨 꼭대기에는 이기적인 자아가 있다.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지혜의 목소리는 서서히 작아지면서 밖으로 밀려난다. 이것은 우주의 정신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희생 뒤에는 남들의 인정과 사람에 대한 중독 등 부정적인 특성만이 숨어 있다.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남을 도우면 상대방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직관을 개발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의 인생관은 두려움 속에 사느냐 아니면 사랑과 인정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낙관주의자들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지니고 있다. 낙관주의자들은 자신의 삶과 삶이 제시하는 모든 과제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 의심 등을 이겨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보다는 문제 자체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다.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한 한 친구는 문제라는 단어 대신 깨버려야 할 껍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문제라는 말보다는 덜 딱딱하게 들리면서 동시에 도전적으로 해보도록 고무시키는 말이다. 단단한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림을 상상해보자. 이 열매는 나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다시 말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씨앗과도 같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창의력의 날개를 달아주고 이 정도 껍질을 깨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생각하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나갈 힘을 실어준다. 말의 저편에 있는 언어가 있다. 말을 잇는 그 언어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세상의 비밀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위의 문장에서 사용한 언어는 감정, 느낌, 그리고 직관을 뜻한다. 이 언어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우리는 말의 벽을 뛰어넘어 언어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다음 단계란 신과 자연의 법칙의 언어, 지혜의 언어, 직관적인 지능의 언어를 일컫는다.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길 위에서 감정이라는 방향 안내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인지하고 감정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 감정이 자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것도 직관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때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아는 것은 개방적이고 상호 이해적인 대인관계를 끌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알면 내면의 목소리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 내면의 목소리는 무엇보다 감정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다른 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감정이입 능력, 자기의 의견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한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직관적인 지능을 무한대로 재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 혹은 무엇이 우리에게 특정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일까? 감정은 주관적으로 무언가를 인지하는 것이다. 감정 대신 흔히 기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감정은 아니땐 굴뚝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과 자연의 법칙을 인간보다 한 차원 높은 권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감정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감정, 그리고 행복감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또 언제든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행동,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동만을 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자기 주변, 그리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습관부터 지녀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바람과 다짐이 우리의 행동을 이끈다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의 스위치를 켤 수가 있다. 그런데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모든 것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되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객관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위험을 알려주고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으로 구분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떤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거나 궁금해진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그 범위를 제한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싹틀 경우에는 보통 희생양을 찾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또 좋은 감정이 생기는 원인을 공부해 보는 것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행복, 안정감, 기쁨, 자신감, 사랑 등의 감정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감정들도 우리의 특정한 태도와 결정들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내용이 심오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입니다. 저자는 엘프리다 밀러 카인츠, 크리스틴의 제닝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타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엘프리다 밀러 카인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후 독일로 건너와 정신의학과 철학을 전공했다. 유엔 소속의 여러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정치 분야에도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했다. 주요 저서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 집중의 힘 등이 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자 여러분의 손에 놓인 이 책은 평범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삶의 비밀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는 직관적인 지능 개발의 바탕이 되는 능력이다. 만약 독자들이 성공으로 가는 손쉬운 길을 찾고 있다면 나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삶으로 가기 위한 굳건한 기초와 성공한 선배들이 이미 걸어간,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게 검증된 방법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때 성공은 비단 성공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관적인 지능을 활용하여 인생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직관적인 지능은 단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관적인 지능을 개발하는 일은 우리가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만약 집을 짓고자 한다면 먼저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를 쓴다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을 테니 말이다. 많은 책들이 다양한 건축 자재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삶의 본질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결국은 삶의 본질과 하나로 통합되는 자재이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삶의 비밀을 알려주고 인생이라는 연극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직관적인 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우리 삶을 인도하는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한 차원 높은 목표인 우주의 목표, 즉 궁극적이고 선한 곳으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용기와 내적인 확신을 주고자 한다. 즉,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개발하고 나아가 전 우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가치들을 내면화해야 한다. 그 가치들은 바로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사랑이다. 특히 사랑은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 중 가장 강한 에너지이자 세계를 구할 마지막 도구이다. 직관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방향 제시자요, 삶이라는 배의 항법 장치이다. 그러나 이 항법 장치는 항해자가 스위치를 켜 놓을 때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면의 목소리는 영혼의 언어이다. 이 목소리는 조용하고 고요하며 감정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신호기의 역할을 한다. 이 목소리는 열광적이거나 들떠있지 않다. 직관적이라는 말은 충동적이라는 말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직관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물질주의적 사고방식과 이성에만 의존하는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내면의 감정이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직관은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판단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 원천을 개발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문이 열릴 것이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몸을 정갈하게, 정신을 맑게 갈고 닦아야 한다. 우리의 지능은 무한대로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직관적인 지능은 창의성과 천재성을 개발하기 위한 역동적인 기반을 마련해준다. 역동성이란 힘, 운동, 그리고 활기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들에는 전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지능을 계속해서 발달시킬 수가 있다. 최근의 연구 실험에 따르면 심지어 뇌세포를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베토벤, 괴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특성은 창조력과 직관적인 지능의 힘이었다. 직관적인 지능은 수많은 에너지들 중 최상의 에너지이자 극도로 섬세한 우주의 에너지이다. 직관적 지능은 인간을 신과 자연의 법칙으로 이어주는 탯줄이다.
위에 언급한 천재들처럼 고도로 발달한 영혼들은 그들이 지닌 직관적인 지능을 활용하여 우주의 지식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길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영혼들의 비밀인 것이다. 바그너는 우주적인 힘, 진동의 힘이 인간의 영혼을 전능한 중심력으로 이어줍니다. 삶의 모든 원칙이 이 중심력에서 기인하고 우리는 그 삶의 원칙 덕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진동의 힘은 우주 최고의 권능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그 연결고리의 일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주 최고 권능과 연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자신을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에게 영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천재들은 이런 능력을 어떻게 습득하였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몇몇 위인들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불후의 명작들을 창작할 수 있었을까? 모차르트가 좋은 예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러한 천재성을 획득했을까? 그와 같은 천재들이 위대한 창의력과 직관을 무에서 갑자기 얻어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위대한 영혼들은 생을 몇 번씩 거치면서 이어져 온 창조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온 것이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이 옳다. 몇 시간 동안이고 완전히 몰입하는 천재들의 집중력은 창조력과 더불어 그들의 천재성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브르흐는 아벨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은 일정한 법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고독과 집중입니다. 작곡가는 주변이 고요한 가운데 자신의 오성보다 고차원에 놓여있는 힘이 내리는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지상에 나타난 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고요한 가운데 자신의 의식을 전부 한 곳에 모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집중이다. 그리고 집중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직관을 받아들이기 위한 열쇠이다. 집중은 신, 그리고 자연의 법칙과 연결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모든 자연의 법칙의 기초가 되는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다. 다음은 인과율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사례이다. A는 소득세가 너무 높게 부과된 것에 화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쓴 지출 영수증을 모아 자기 것인 양 제출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다음 해에 A는 재테크를 한답시고 투기에 빠져 결국은 세금 포탈로 이득을 본 액수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잃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우리는 살면서 겪는 쓰라린 고통이나 불쾌한 경험을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벌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불행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나아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까지 갖는다면 이미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커다란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우리는 지능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인과율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다. 모든 우연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이거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우연이란 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말을 걸어오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책임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인가일의 주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운명이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 같은 느낌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려는 태도를 버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불행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도 자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은 배움터, 즉 학교이다. 학교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배움의 기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기회를 활용하며 자신을 갈고 닦을 것이다. 인류는 지금까지 실수나 고통, 슬픔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적인 태도와 인생관을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삶의 연출가이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젊은 여교사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고 자신의 내부에서 전하는 느낌보다는 그 남자의 재촉에 밀려 그와 결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을 했고 장차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기뻐했다. 집을 지은 것도 그녀가 아니라 남편이 원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부유했기 때문에 커다란 정원이 딸린 웅장한 저택을 지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남편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벼운 두통, 위염, 우울증 등에 시달렸고 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2년이 지난 뒤 그녀의 우울증은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고 한동안 잠잠했던 외적 증상들도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녀는 약을 복용했고 술에 취한 채로 지내보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제 그 결과를 떠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상담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야 자신이 갇혀있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식습관도 바꿨다. 오래지 않아 약물 치료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상담을 거절하던 그녀의 남편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가 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힘이 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냈던 것이다. 그녀는 교사로 일하면서 가사일을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해 직장과 자녀 교육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했다. 그녀는 옛 친구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다양한 사회 활동도 참여했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혹은 결정을 내리는 동안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이나 경고 사인을 준다. 따라서 직관이 발달한 사람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다 보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진다. 내면의 목소리가 약해지면 자신을 표현할 길이 없어진 영혼은 질병이나 불쾌한 상황 등을 빌려 자기를 밖으로 드러낸다. 그 결과 질병이나 불쾌한 상황이 어느 순간 늘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운명에 맡겨버린 채 자기 개발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냐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바랄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도 갖고 있다. 물론 어떤 세계관을 지니고 있냐에 따라 각자가 희망하는 바도 달라질 것이다. 희망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 인간은 자신이 찾는 만큼 발전한다.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만큼 발전한다. 이제 우리는 의지와 희망이 지닌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는 의지와 희망을 건설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파괴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직관이 발달했다는 말은 에너지의 충만도를 더욱 높여줄 결정을 자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주에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1. 일반적인 생명 에너지. 2. 재생 에너지. 3. 충전 에너지. 모든 영혼은 날 때부터 일정한 양의 생명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그 양은 영혼의 발달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지닌 생명 에너지를 늘릴 수가 있다. 에너지의 상승 혹은 하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영혼의 업적이다. 재생 에너지란 잠, 휴식, 이완, 그리고 영양분 섭취를 통해 얻는 에너지를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분은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얻는 에너지인 맑은 공기, 산소, 유익한 미생물 등과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에너지인 목욕, 각종 치료요법, 마사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생명 건전지가 더 많이 충전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로 채워진다. 그리고 직관과 지능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에너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직관과 지능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다. 영혼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가 있다. 1. 친구들, 그리고 배우자와의 영적, 정신적인 관계. 2. 집중. 3. 해방. 4. 올바른 결정. 5. 기쁨, 사랑 등의 긍정적인 사고나 감정. 6. 건강한 식습관, 몸에 좋은 영양분 섭취. 7. 목욕과 치료요법. 8. 유리한 지리적인 요건, 예를 들어 화산섬, 알프스 지방, 바다 등 힘을 실어주는 지역. 6에서 8가지의 항목은 신체의 재생과 영혼의 충전, 둘 다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주 내에서 모든 에너지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당연히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영적, 정신적인 우정을 맺을 수가 있고 기쁨, 집중, 해방감 등의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인간관계는 에너지를 더 줄 수도 있지만 앗아갈 수도 있다. 우리가 지닌 에너지의 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 당신이 충전되는 느낌이 들고 언제 소모되는 느낌이 드는지 관찰해보라. 당신의 상태와 당신이 만난 친구, 친척,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은 숫돌과 같은 존재이다. 그들은 우리가 보석이 되도록 다듬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우리를 닳게 만드는 사람은 맷돌에 비유할 수가 있다. 숫돌과 맷돌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평가하고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일상생활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신경을 긁으며 우리가 지닌 약점만을 골라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맷돌인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만들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시금석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점검해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직장 동료들이 주로 이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이런 시금석 같은 사람이 있다.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가 돼서야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제때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감각을 예리하게 단련하고 우리의 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예민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오히려 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직관적인 지능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우리는 신과 자연의 법칙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경고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내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도 있다. 앞서 에너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시금석이라고 이름 붙였다. 시금석이란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은 사람,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화를 낼 때와 가라앉힐 때, 어떤 일을 비판할 때와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할 때와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 등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행동을 그 거울에 비춰볼 수가 있다. 따라서 시금석은 보석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공명의 법칙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앞서 말한 인과율이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약점이나 강점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거울에 나타나는 상은 우리의 행동을 공명해준다. 공명의 법칙은 아직 음정을 조율하지 않은 현까지도 다른 현과 화음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이 때문에 공명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법칙은 자기 인식과 영적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눈에 거슬릴 때 우리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의 행동 양식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물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그렇다. 한 기업가가 있다. 그는 하청업체와 거래처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많은 대금을 청구한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낸다. 게다가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한 일이 발생한다. 이 순간 그가 바라보는 거울에는 무엇이 비춰질까? 바로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태도이다. 그 사장도 경쟁업체와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자신이 거래처와 직원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우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은 아이들이다. 자식이 부모를 가르친다는 말도 이런 이유에서 나왔다. 아이들을 거울 삼아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부모는 스스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한 여성 상담가가 9살 난 딸이 학교에서 주의가 산만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상담자는 자기 자신도 주의가 산만하고 신경 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그녀는 신경 안정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어느 날 딸 아이의 선생님은 아이가 훨씬 차분해졌고 집중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알아차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명의 법칙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태도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보는 습관을 지니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성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시간을 두고 노력하다 보면 이 법칙은 아주 유익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앞서 말한 지능 알약으로 가득 찬 보물의 방 안으로 발을 깊이 들여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중립적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방에는 자기 발전과 조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참된 보물들이 가득하므로 분명 고된 훈련을 할 가치가 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해주는 조언은 폭언이다. 상대방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해서 무턱대고 충고를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발달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 사람의 무대를 망치고 학습 과정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사람의 앞을 막는 행위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것 또한 일종의 과시욕이다. 또한 남에게 행한 것이 결국은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남의 기회를 계속해서 빼앗다 보면 귀중한 경험을 통해 통찰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올 때는 이와 다르다. 질문이나 부탁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의견과 제안을 말해도 괜찮다. 다만 의견이나 제안을 낼 때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장 생활과 사생활의 일치의 법칙.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직장 생활도 여가 생활이나 그 외의 활동처럼 풍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삶의 목표는 자신을 발견하고 영혼과 정신을 개발하는 것. 나아가 이를 통해 인류와 온 우주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이 노력을 멈춰 버려서는 안 된다. 올바른 인성과 윤리적인 가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직장과 가정을 비롯한 모든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 전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성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직장 생활과 사생활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과율, 공명의 법칙, 에너지의 법칙 등을 비롯해 모든 법칙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닌다. 이 법칙들은 인간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에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동시에 적용된다. 집에서는 성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장이지만 회사에서는 인색하기 짝이었고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는 남편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나 아이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버릇없이 군다고 불평을 한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잘못된 직장 생활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그는
직장 밖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음으로써 직장에서 자기가 저지른 부정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직장에서는 모범을 보이고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거나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직업적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직한 태도를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직장에서 거짓말을 한다. 전화가 걸려오면 자리에 없다고 말하라고 비서에게 가르친다. 아이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분명 부모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친구, 혹은 동료가 운전을 하고 있고 당신은 조수석에 앉아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고개의 운전에 대가라는 것을 알고도 그 차에 탔다. 결국 그는 사고를 낸다. 당신은 동행 동고를 한 것이다. 우리는 큰 피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호천사인 내면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신이 의롭지 못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직관적인 지능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불행을 더 잘 감지할 수 있다. 누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고 누가 우리와 같은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와 같이 일하고 누구와 합병해야 될지를 내면의 목소리가 분명히 가르쳐준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회사에 해가 될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육감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입는 상황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직관적인 지능이 발달하면 회사나 가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다. 또한 직관적인 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용기와 겸손, 내적인 안정과 유연한 태도도 같이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로 하여금 제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책과 개선책을 자신의 영혼에서 찾고 모든 현상을 내면으로, 즉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길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중 한 가지가 일기쓰기이다. 일기쓰기는 자신을 파악하고 인성을 발달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쓰면서 생각하기는 직관적 지능 개발의 훌륭한 도구이다. 생각의 흐름, 감정, 아이디어 등을 종이에 남겨두면 그것들로부터 더 쉽게 벗어날 수 있고 필요할 때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새로운 정보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도 좋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면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영감, 착상, 아이디어 등이 떠오를 때 일기장에 적어보라. 자신이 무엇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지,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지, 무엇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기록하고 두려움과 염려도 일기장에 털어놓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소원과 질문들을 기록해 두어라. 메모 형식으로 일기를 써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일기 쓰기를 일종의 표현력 향상 훈련으로 생각하고 문장으로 쓰면 더욱 좋다. 머릿속의 기억은 쉽게 바래지거나 지워지지만 적절한 표현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종이 위에 붙잡아 두면 이는 영원히 남는다. 일기장을 뒤적이며 지난 일들을 훑어보다 보면 앞으로 자기 삶에 다가올 변화가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꼼꼼하게 적어둔 일기 속에서 얼핏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원인도 찾을 수가 있다. 일기를 쓸 때는 다음의 3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구분해서 정리하라. 1. 감사하며 되돌아보기. 오늘 하루를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떠올려보라. 이때 최대한 감사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자연의 법칙에 염두를 두고 오늘 일어난 사건의 의미와 자신이 드러낸 강점과 약점을 떠올려보라. 강점과 약점을 떠올릴 때 당신을 비춰준 거울에 특히 유의하라. 다음으로 오늘 당신에게 에너지를 더해준 것과 앗아간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감정의 소리를 들어라. 2. 소원과 계획을 적어보라. 3. 떠오르는 질문을 기록하라. 관찰하는 법을 배워라. 자신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자신의 하루를 다양한 시각에서 되돌아보라.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영혼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대답해준다. 넘치는 에너지, 조화, 좋은 기분, 사랑, 혹은 에너지 부족, 불화, 문제, 두려움, 나쁜 기분 등이 자연의 법칙이 해주는 대답이다. 그 대답을 보고 우리는 자신의 삶이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아를 낮추지 않으면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그뿐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 수양의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 용서하지 않는 태도의 맨 꼭대기에는 이기적인 자아가 있다.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지혜의 목소리는 서서히 작아지면서 밖으로 밀려난다. 이것은 우주의 정신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희생 뒤에는 남들의 인정과 사람에 대한 중독 등 부정적인 특성만이 숨어 있다.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남을 도우면 상대방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직관을 개발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의 인생관은 두려움 속에 사느냐 아니면 사랑과 인정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낙관주의자들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지니고 있다. 낙관주의자들은 자신의 삶과 삶이 제시하는 모든 과제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 의심 등을 이겨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보다는 문제 자체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다.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한 한 친구는 문제라는 단어 대신 깨버려야 할 껍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문제라는 말보다는 덜 딱딱하게 들리면서 동시에 도전적으로 해보도록 고무시키는 말이다. 단단한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림을 상상해보자. 이 열매는 나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다시 말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씨앗과도 같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창의력의 날개를 달아주고 이 정도 껍질을 깨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생각하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나갈 힘을 실어준다. 말의 저편에 있는 언어가 있다. 말을 잇는 그 언어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세상의 비밀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위의 문장에서 사용한 언어는 감정, 느낌, 그리고 직관을 뜻한다. 이 언어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우리는 말의 벽을 뛰어넘어 언어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다음 단계란 신과 자연의 법칙의 언어, 지혜의 언어, 직관적인 지능의 언어를 일컫는다.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길 위에서 감정이라는 방향 안내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인지하고 감정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 감정이 자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것도 직관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때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아는 것은 개방적이고 상호 이해적인 대인관계를 끌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알면 내면의 목소리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 내면의 목소리는 무엇보다 감정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다른 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감정이입 능력, 자기의 의견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한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직관적인 지능을 무한대로 재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 혹은 무엇이 우리에게 특정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일까? 감정은 주관적으로 무언가를 인지하는 것이다. 감정 대신 흔히 기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감정은 아니땐 굴뚝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과 자연의 법칙을 인간보다 한 차원 높은 권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감정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감정, 그리고 행복감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또 언제든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행동,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동만을 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자기 주변, 그리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습관부터 지녀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바람과 다짐이 우리의 행동을 이끈다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의 스위치를 켤 수가 있다. 그런데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모든 것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되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객관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위험을 알려주고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으로 구분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떤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거나 궁금해진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그 범위를 제한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싹틀 경우에는 보통 희생양을 찾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또 좋은 감정이 생기는 원인을 공부해 보는 것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행복, 안정감, 기쁨, 자신감, 사랑 등의 감정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감정들도 우리의 특정한 태도와 결정들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내용이 심오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